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시계가 걸려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며칠 전 그때 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저쪽 벽에 시계를 하나 걸어두면 좋을 것 같지? 아무래도 하나 사야겠어 했더니요, 딱한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못할 얘기를 했나? 아니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뺨에 먼지를 털어내듯 손으로 얼굴을 극적거리면서 아이들 눈치를 살피니까요, 딸이 툭 던지듯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핸드폰 있는데 뭔 시계? 엄마, 요즘 시계로 시간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벽시계를 산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시간 보고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딱히 벽시계가 필요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핸드폰으로 때때마다 시간 보는 게 어디 쉬워? 했더니 나를 오래된 골동품 바라보듯 하는 거예요. 물론 감성 상처 입었습니다. 요즘은 감성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 그날 제가 다친 감성은 단연 아날로그 감성이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기 전 시대에 느꼈던 그 예스러운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을 어찌 탓하리요 싶었습니다. 문명이 가져다준 편리함도 있지만 그 편리함만큼 문명이 가져다준 상실감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수필, 좋은 문학작품으로 삶을 이해하고 또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말이 아닌 글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행복 충전, 공감 충전, 행복한 문학. 문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잊지는 말아요.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 이 두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아날로그 감성, 디지털 감성, 이 두 개의 감정의 갭이 어찌 보면 세대의 차이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날로그 감성은 디지털 감성을, 디지털 감성은 아날로그 감성을 서로 감싸안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SNS다, 트위터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언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글도 고전 수필이나 소설에는 옛 아날로그 감성이 그대로 묻어 있어서 메시지가 있어서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자칫 고루하기 쉽겠죠. 유행하는 웹소설이다, 웹수필이다, 문학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문장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 웹소설, 웹수필 등의 이 작가의 주제의식, 메시지 등이 아무래도 문학작품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끔씩 한국 고전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요. 아날로그 감성의 옛작품, 수필문학 입문을 펴내서 한국 수필문학 이론 정립에 크게 기여한 작가입니다. 윤오영 수필가의 방망이 깎던 노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로 듣는 수필 한 편, 낭송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벌써 40여 년 전이다. 내가 세관 난 지 얼마 안 돼서 의정부에 내려가 살 때다. 서울 왔다 가는 길에 청량리역으로 가기 위해 동대문에서 일단 전차를 내려야 했다. 동대문 맞은쪽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다. 방망이를 한 벌 사가지고 가려고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다. 좀 싸게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방망이 하나 가지고 값을 깎으려? 비싸거든 다른 데 가사오. 대단히 묵뚝뚝한 노인이었다. 더 깎지도 못하고 깎아나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다. 인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채 한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채 대꾸가 없다. 점점 차 시간이 빠듯해 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인제는 초조할 지경이다. 더 깎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다는데 뭘 더 깎는단 말이요? 노인장 왜 고집이 시구려? 차 시간이 없다니까. 노인은 다른 데 가사오. 난 안 팔겠소. 하는 퉁명스런 대답이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늦은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으면 되나? 좀 누그러진 말투다. 이번에는 깎던 것을 숫제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곰방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만 지쳐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에 노인은 또 깎기 시작한다. 저러다가는 방망이를 다 깎여 없어질 것만 같았다.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던 방망이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따위로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가 아니고 자기 본위다. 불친절하고 묵뚝뚝한 노인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노인은 태연히 허리를 펴고 동대문의 추녀를 바라보고 있다. 그때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이는 그 바라보고 있는 옆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눈매와 흰 수염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 노인에 대한 멸시와 증오심도 조금은 덜해진 셈이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예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전의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면 배가 너무 부르면 다듬이질할 때 옷감이 잘 치이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펴지지 않고 손이 해먹기가 쉽다는 것이고, 이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죽기는 대쪽이 떨어지면 쪽을 대고 물수건으로 겉을 씻고 뜨거운 인두로 곧 다리면 다시 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요사이 죽기는 대쪽이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죽기에 대를 붙일 때 질 좋은 불에를 잘 녹여서 흠뻑 칠한 뒤에 비로소 붙인다. 이것을 소라 붙인다고 한다. 약재만 해도 그렇다. 옛날에는 숙지황을 사면 보통의 것은 얼마, 그보다 나은 것은 얼마의 값으로 구별했고, 구중 구포한 것은 3배 이상 비쌌다. 구중 구포란 찌고 말리기를 9번 한 것이다. 말을 믿고 사는 것이다. 신용이다.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다. 남이 보지도 않는데 9번씩이나 찔 리도 없고, 또 말만 믿고 3배나 값을 더 줄 사람도 없다. 옛날 사람들은 흥정은 흥정이요, 생계는 생계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은 오직 훌륭한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렇게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들어 냈다.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먹는담? 했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 하는 말로 바뀌어졌다. 나는 그 노인을 찾아가 추탕에 탁주라도 대접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에 상경하는 길로 그 노인을 찾았다. 그러나 그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노인은 와 있지 아니했다.
나는 그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허전하고 서운했다. 내 마음은 사과드릴 길이 없어 안타까웠다. 맞은 쪽 동대문의 추녀를 바라다 보았다. 푸른 창공으로 날아갈 듯한 추녀 끝으로 흰 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아, 그때 그 노인이 저 구름을 보고 있었구나. 열심히 방망이를 깎다가 유연히 추녀 끝에 구름을 바라보던 노인의 거룩한 모습이 떠올랐다. 오늘 안에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북어를 뜯고 있었다. 전에 더덕 북어를 방망이로 쿵쿵 두들겨서 먹던 생각이 났다. 방망이를 구경한 지도 참 오래다. 요사이는 다듬질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애수를 자아내던 그 소리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문득 40여 년 전 방망이 깎던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안 되는 사고방식이지만 그 옛날 장인들이 만들었던 것들, 방망이 하나라도 신중함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장사 속이 아니라 손님의 퇴근에도 방망이를 묵묵히 깎으면서 방망이 한 벌을 완성하려고 했던 모습. 요즘은 그런 모습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없죠. 그래서 또 이런 고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지털이 우리 삶에 편리함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편리함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인지 못하는 현대인입니다. 윤오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 이 스필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아직도 논술 문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수필이에요. 철저한 장인 정신에 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작은 방망이 하나 깎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작은 방망이 하나 깎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옛날 사람들에게서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노인의 자세와 조급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나의 행동을 대비시키면서 성실한 삶의 태도와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아쉬움을 말한 감동 스필이죠. 이 작품은 1974년에 발표된 윤오영의 수필입니다. 글의 초반에서 40여 년 전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쯤이 배경이겠네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어떤 방망이 깎던 장인과 있었던 짧은 에피소드를 회고 기법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서술해서 이 장인 정신의 거룩함과 옛것의 소중함 넘어서는 삶의 진리까지 깨닫게 해준 작품입니다.
방망이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이 다듬잇 방망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세기 전인 1974년 이 수필의 저자도 수필을 집필하던 그 시점에 이미 방망이 구경한 지도 참 오래다. 요새는 다듬이질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다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교육 과정이 개편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글이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필의 참맛이 어떤 것인지 또 각인시켜주는 그 갈도 하지만요. 가치 있는 옛것, 가치 있는 의식, 그런 것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고 있는 간호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어요. 세상이 흉흉해진 것도 가치를 어디에 둘지 몰라서 이런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처럼 돈보다 장사 속보다 한 벌의 방망이를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노인의 가치인 세상이라면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이기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날 친구와 다이너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간호원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가치라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시인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가치라는 말도 듣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제가 시인이라서 가치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니고요. 돈도 되지 않고 딱히 영양고도 없을 것 같은 가치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약속인 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고요. 이 흉흉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수필에서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물건을 만드는 순간에는 일이나 먹고 사는 일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오직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생업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진부한 아날로그라고 생각하는 옛사람들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대비시키게 되고요. 또 사라져가는 옛것에 대한 향수와 존경,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이 수필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가 참 큰 수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빨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서둘러서 처리하는 현대인들에게 좀 늦지만 스스로 참 이건 작품이다. 아, 이 일은 예술이었어. 이 정도면 난 만족한다 할 때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라고 말하는 글 같습니다. 윤호영 수필가는요,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많이 쓴 수필 작가입니다. 문학자 정민은 윤호영의 문체를 간결하고 함축과 여운이 유장하고 또 그의 수필은 한국 수필이 거둔 가장 빛나는 수학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윤호영 작가는 1907년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세기가 다른 시대의 사람이에요. 서울 보성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했습니다. 현대문학지로 등단했습니다. 1972년 창간된 수필문학지의 수필문학의 첫걸음, 수필문학론 등을 연재하면서 활발한 문단 활동을 펼쳤습니다. 1974년 수필집 고독의 반추라는 수필은요, 출간 직후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 같은 해에 수필과협회에서 발간한 한국 수필 75인집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이 수록되었었습니다. 한국의 고전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을 나눠봤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요,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아는 것이 진리인걸요. 현대인들이 아닌 옛 조상들의 시각을 통해서 그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필 한 편 나누는 사이에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시원하게 지내시고요. 더 좋은 문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